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2년 공공경제론 제2강의 두 번째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2장 미시경제학의 기초. 지난 시간에 1원리로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걸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일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원리는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합한 합리적인 사람이 한계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경제학의 두 번째 원리인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합리적이란 말은 합리, 이성에 합한다는 뜻이죠.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비슷한 말로는 이성적, 반대말로는 불합리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ational 이렇게 되어 있고요. having reason or understanding, relating to, based on, or agreeable to reason, reasonable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감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영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은 그중에서 이성에 기반한 학문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한계. 국어사전에서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비슷한 말로는 경계, 범위, 테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argin 이렇게 하고요. The part of a page or sheet outside the main body of printed or written matter. The outside limit and adjoining surface of something. 엣지 이런 표현도 하는데 종이로 따지면 종이 가장자리, 그죠? 노트북도 노트북 가장자리. 요거를 마진이라고 하고 요거를 한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따지면 내가 최고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지점을 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람이 그 한계에서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게 왜 경제학의 두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예요. 10시간이 주어졌는데 수학의 점수, 얻는 점수가 이렇게 돼 있고 영어를 얻는 점수가 이렇게 표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기 직전에 내가 이번 학기에 경제학하고 예를 들면 행정학하고 두 과목을 듣는데 요 1시간 공부할 때 수학은 40점을 넣고 영어는 30점을 넣고 행정학이라고 봐도 되고 이게 경제학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더 공부할 때 수학은 10점 오르고 영어는 8점밖에 안 오른다면 이러한 선택의 표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선택이냐? 그냥 감정적으로 선택하면 찍으면 되죠. 나는 1번이 좋아. 나는 이게 좋아. 난 수학만 좋으니까 수학만 10시간 할 거야. 나는 영어가 좋으니까 영어만 10시간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나의 목표를 먼저 정해요. 목표는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의 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학점이 제일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뭐냐? 제약 조건은 내가 10시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2시간, 15시간 공부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는 버려두고 가능한 선택,
10시간만 사용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기준은 아까 목표에서 나오는데 총점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은 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한계 시간 점수표라고 하는데 이게 한계 시간 점수표. 한계 1시간 1시간 더 1시간 1시간 더 마진을 한 거죠.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이게 마진이니까 마진이 늘어나는 거니까 벽돌 하나하나 1시간 1시간 추가될 때마다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계 점수표라고 하는 거는 1시간 공부할 때 수학 1시간 공부하면 40점 오른다는 거예요. 영어 1시간 공부하면 30점 올라요. 1시간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공부하겠어요? 영어요? 아니에요. 수학 공부를 해야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1시간 가지고 40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1,000원짜리 사과와 배가 있어요. 배를 먹으면 100의 기쁨이 와요. 사과를 먹으면 50밖에 기쁨이 안 와요. 그럼 사과 먹겠어요? 배 먹겠어요? 당연히 배를 먹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한계 시간 점수표를 가지고 한계표를 가지고 한계 효용표라고 그래요. 가지고 이 10시간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선택할 때 한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10시간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1시간 끊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첫 번째 1시간, 두 번째 1시간, 세 번째 1시간, 9번째 1시간, 10번째 1시간 이렇게 하나하나 플러스 1의 개념으로 끊어서 생각하는 것을 한계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선택을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산을 해보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표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시간만 있다고 생각하면 10시간을 다 수학에 쓰면 이거 다 합치면 수학 점수예요. 이거 1시간 더 공부할 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학만 2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50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시간에 40점 오르고 두 번째 1시간에 10점 오르니까. 영어를 2시간 공부했다 그러면 영어 첫 번째 1시간에 30점 오르고 두 번째 1시간에는 8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내가 몹시 배고파서 여기 사과와 배가 있을 때 배를 먹을 때 첫 번째 배를 먹을 때는 엄청 맛있어요. 그죠? 그러나 두 번째 배를 먹을 때는 배가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탐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학 공부도 1시간 할 때 똑같이 40점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할 때는 40점이 오르지만 두 번째 1시간은 10점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1시간은 30점 오르지만 두 번째 1시간은 8점밖에 오르지 않는 거예요. 영어는 마지막 10시간째는 해봤자 점수 안 오르는 거예요. 9시간 해봤자 9시간째는 1점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하면 바본 거죠. 이거 하려면 딴 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한계 점수표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하는 표현은 뭐냐. 첫 번째 10시간을 총량 전체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사람은 내가 10시간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딱 1시간만 있으면 뭐 공부할까요? 딱 1시간만 있으면 뭐 공부할까요? 영어 할까요? 수학 할까요? 이성적인 사람은 수학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000원이 있으면 사과하고 배 다 1,000원인데 배 먹으면 100의 만족을 얻는데 사과 먹으면 50밖에 만족을 못해요. 그럼 배 먼저 먹을까요? 사과 먼저 먹을까요? 숟가락이 배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더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1시간은 수학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1시간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수학 쓸까요? 수학 쓰면 10점밖에 안 올라요. 더 좋은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영어는 1시간 공부하면 30점이 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수학, 두 번째 시간은 영어 이렇게 쓰는 거죠. 세 번째 1시간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수학에 써야 되는 거죠. 네 번째 1시간 영어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9점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시간,
두 번째 1시간, 세 번째 1시간, 네 번째 1시간. 다섯 번째 1시간은 8.8점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indifferent 하다고 그래요. 무차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래서 10시간이 다 차는 거죠. 10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수학은 이렇게 6시간을 공부하고 이거 다 합치면 수학 점수가 되는 거예요. 1시간, 1시간 할 때마다 올라간 점수니까 벽돌 쌓기하고 똑같아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서 벽돌이 몇 개 모여 있는가 그 6개의 벽돌이 얻은 점수를 하는 것이고 영어는 게임하고 비슷해요. 영어는 4시간, 38점, 45점, 51점이 되겠죠. 이렇게 4시간 공부하면. 그래서 오직 1시간만 있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1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0번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시간을 한꺼번에 나는 10시간 다 수학만 할 거야. 나는 영어가 좋으니까 영어만 할까. 이거는 감정적 선택이죠. 이성적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이성적 선택은 1시간씩 나누어서 10번의 선택을 하고 최종적인 선택은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시면 수학은 80점, 영어는 51점, 총점으로 따지면 131점이 나와요. 다른 어떤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선택을 해도 이거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게 하면 제가 우리 공공경제론 A+ 줄게요. 불가능한 거죠. 제약 조건을 넘어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간고사에 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가 지금까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실제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주니까 그때 손 들고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의 한계적 선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목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위시리스트.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한남대 행정학과를 선택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거나 이런 때도 다 이런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아직 50년, 60년은 더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되면은 남은 날이 한 30년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20년, 30년.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내가 6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고 내가 1년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이 한계적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시간이 충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1년만 남았다면 내 생애에 1년만 남았다면 어떻게 공부할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량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계로 나누어 생각하라. 나에게 생명이 1년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 해 한 해 나누어서 매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내 안에 위시리스트가 있으면 위시리스트를 보고 매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량을 함께 생각하되 전체 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목표를 분별하고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사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하루하루 삶이 벽돌 쌓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루살이로 따지면 우리가 거의 1만 년을 사는 하루살이가 돼요. 그렇죠? 1년이 365일이고 10년 되면 3,600이고 그리고 30년 하면은 그게 1만이 됩니다. 30년 사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걸 남은 날을 생각할 때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한계를 작게 본 거죠.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목표를 세워서 한 해 한 해 열심히 사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의 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서도 알프레도 마샬의 cool head, warm heart라고 그랬잖아요. 차가운 이성으로 생각하고 실제 행동할 때는 따뜻한 가슴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경제학자다. 이런 알프레도 마샬의 말처럼 항상 따질 거는 따져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인센티브가 뭘까요? 인센티브.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란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과급이다. 어떤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도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적절하게 잘하거나 응답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점수를 줍니다.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적 인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에서의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행동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우리 한자어에 감탄, 고토란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감탄, 고토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 머릿속에 이성 속에 녹아있는 그러한 인간성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이기적이다.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은 이성적인 세계를 논의하기 때문에 감성이나 성경에 나오는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제가 이렇게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감성적이고 영성적이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을 배우는 시간만큼은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볼 때 인간성,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의 본성, 사람의 됨됨이 이런 거 할 때 비슷한 말에 이성적 뭐 이런 표현들도 요거는 앞에 거 가져왔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요 앞에 것만 보세요. 인간의 본성과 사람의 됨됨이를 인간성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human nature, the fundamental dispositions and trait of human. 인간의 독특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The ways of thinking, feeling, and acting that are common to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공통적인 사람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 이거를 인간성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서양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선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타적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선설이고, 동양에서는 맹자, 서양에서는 루소, 성경으로 보면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 창세기 1장, 2장의 타락 이전의 모습,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 성화된 인간은 착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학자 중에서는 이황, 이희 이야기 나올 때 이황 선생이 이야기하는 사단, 칠정, 측은지심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선설의 입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악했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착한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악해, 이기적이야, 남을 돕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먼저 추구하는 존재야, 이렇게 보는 것이 성악설이고, 동양에서는 순자, 한비자, 서양에서는 호흡스, 마키아벨리, 성경에서는 타락 이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너 뭐 이거 했어? 그러면 남 탓을 해요. 원래 착한 인간이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다 악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에 비해서 백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 백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이 된다. 그래서 백지설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은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해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가 입양을 가요. 다른 집으로. 어떤 집은 부잣집으로 가고 어떤 집은 가난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은 같은데 환경이 다른 거죠. 왕자와 거지처럼. 그래서 왕자처럼 자란 애와 거지처럼 자란 애는 나중에 인성 자체가 서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성이 달라진다는 입장이 백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양에서는 고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서양에서는 로크, 듀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저 위에 철학적으로부터는 성악설에 해당이 돼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 이기성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이기성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기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면서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의 본성은 self-interested man,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인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깡패들처럼 마피아들처럼 남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끼치는 건 경제학적 인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경제학자 중에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도덕 감정, 모랄 센티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이 돼 항상 머리 위에 누가 있다고 봐요? impartial speculator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즉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우리 매 행동에 양심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양심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되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기성은 결코 저기서 이야기하는 성악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기성이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에요. 더 행복하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인간이 발전하는 것이죠. 다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기성이라는 측면에서 neutral perspective, 이렇게 중립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인센티브에 대해 살펴보면 이제 인센티브도 외래어로 이미 이제 국어사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유인제도,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인센티브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되면 편의점 알바라든가 알바를 꼭 해보세요. 근데 알바를 하는데도 그냥 시급만 주는 알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가 있을 때 매출을 봐서 내가 보니까 하루에 200만 원이 있는데 너가 들어오니 2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그거의 몇 퍼센트는 너한테 인센티브로 줄게.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더 친절하게 일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를 인센티브라고 한다 이거죠. 영어로는 something that incites or has a tendency to incite to determination or action. Example, the rising cost of electricity provide a strong incentive to conserve energy. 우리나라 전기값이 아직도 싸요. 나는 싸다고 봐요. 물값도 싸고. 그러면 물을 절약하게 하려면, 전기를 절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값을 올려야 돼요. 전기값도 좀 올려야 돼요. 그래야 물이 귀한 줄 알고 전기가 귀한 줄 알고 화석연료 덜 쓰려고 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물값이 사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왜냐하면
필수품이라고 싸게 공급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따로 보조금을 줘요. 그러나 부자들한테는 물값을 제대로 받아야 물 절약하는 인센티브가 작동이 되겠죠. Government offers special tax incentives for entrepreneurs. 기업가들한테 조세 인센티브를 준다, 유인제도를 준다.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줄게요. 그런 것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인센티브에 반응을 하는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은 모두 self-interested,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익 추구라고 하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결과로서 소비자로서 행동할 때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노력해요. 기업가로서 활동할 때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이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효용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가격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동일한 서비스면 더 싸게 사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보상이 와야 돼요. 내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참여하고 그러는데 물론 인센티브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철학적으로 볼 때는 참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경제적 인간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경제적 인간은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센티브 점수를 줄 때 더 열심히 그렇게 질의응답에 참여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으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상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felt need라고 하는데 진짜 그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그 felt need에 해당하는 그것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나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 증가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내면의 욕구 또는 동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입생이지만 나중에 이제 커서 고학년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처음 직장 생활할 때도 밑바닥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밑에 사람들 잘 이끌어 나가는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게 상대방 내면의 욕구와 동기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인센티브에 별로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적인 사람들은 보상 또는 인센티브가 있을 때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사행정론이나 또는 조직론 이런 거 배울 때 인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심리학을 좀 배우게 돼요. 사실은 행정학이 그렇게 좋은 이게 고등학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잘 자극해서 일을 더 시켜먹는 거거든. 어떻게 부려먹을까 하는 그런 어떤 도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이 심리학도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반복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이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에 해당하는 욕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철조망을 넘어요. 불안하더라도. 왜냐하면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가 해결되고 안전한 집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는 뭘 찾냐면 사랑을 찾아요. 사회적 관계, 프렌십, 우정과 가족과 이런 것들죠. 그래서
실제 우리 청년들 보면은 지금 상황은 이 서바이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뭐 7포, 5포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도 포기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사회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에게 이걸 확실히 보상해주고 이 윗단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세 번째 단계로 love, belonging. 그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esteem이라고 하는 게 존경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self actualization.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뭐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만족하는 단계가 self actualization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좀 이 사회생활 착실히 잘 해나가면 저 같으면 요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 단계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가는 게 self actualization이고 여러분들 젊어서부터 이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분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게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소위 사회주의 경제는 왜 실패했는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 중에도 굉장히 논의되고 있는 게 좌파, 우파, 뭐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논의되고 있는데 경제학의 큰 흐름이 하나는 이 자본주의 경제학이 있고 하나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학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 문제가 엄청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지금 1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뭐 사회주의장도 있고 뭐 국가혁명당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한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가 마르크스, 칼 막스, 그다음에 엥겔스의 사상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의 건국 아버지가 레닌이에요.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쿠바, 아르헨티나 완전히 그 사회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한번 쫙 훑고 가서 러시아는 이전에 뭐라고 불러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시베리아 전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구권 다 이제 소련 연방으로 뭉쳐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사회주의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하느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자동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련 연방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서기장이라고 그러죠. 공산당 서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르바초프가 선언을 하면 더 이상 우리 소비에트 연방을 못하겠다. 니네들 알아서 이제 독립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중앙아시아 크르크스탄에 선교를 1년 갔다 왔는데 그런 나라들은 독립을 당한 거예요. 니네들 독립해서 나가라. 이렇게 해준 것이죠. 결국 이 사회주의 경제가 70년 동안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게 되죠. 실패로. 그러면 이 사회주의가 뭐냐? 여러분들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인센티브가 관련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개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반대말이에요. 모든 재산은 함께 쓰고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아니고 함께 쓰는 재산으로 만들고 우리가 벌어들인 돈도 함께 쓰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만 생각하는 개인이라는 건 없어. 프라이빗은 없어요. 그래서 모토가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여러분들 중에 체력이 좋고 능력이 많아서 나는 100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건강하니까 필요한 건 50밖에 안 돼.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100을 만들어서 공동체에 사회에 기여하고 그중에서 나는 50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50이 남죠.
반면에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은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능력으로는 50밖에 못 만들어내요. 하지만 필요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50밖에 못 만들지만 실제 필요한 건 100이에요. 그러면 능력 있는 내가 사회에 기부한 그 50을 갖다 쓰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죠. 사회주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나 실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만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으로 살고 있죠. 응? 여러분 일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2억 원, 3억 원을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을 길러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정 속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체제가 왜 돌아갈까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옆집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나 옆집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번 월급의 반을 내 옆집 사람에게 주겠어. 이게 가능할까요? 이 경제적 인간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성인들만 가능한 것이고 실제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모든 이 교회에 성령이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착해진 거예요. 진짜 옆에 있는 집도 다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요. 그리고 정말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지금 옆을 돌아보세요. 우리 한남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 그럼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운영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한 70년 동안은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유지가 됐느냐? 역사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어요. 7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땅의 노동자들은 정말 농민과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명확한 자본가와 특히 러시아에 가면 짜르라고 하는 황제, 못된 황제와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 레닌이 나타나가지고 이 농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짜르와 귀족들의 목을 쳐내고 저들이 가진 재산을 우리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함께 잘 살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그 말에 동조하고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실제 초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황제도 없어졌어요. 귀족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소련 같으면 누가 나타나냐면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공산당 당원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노동자는 또 여전히 그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를 동경하게 돼요. 저기 빈부의 격차는 있지만 저기는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이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일한 만큼 내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도 남의 것이 되는 즉 국가의 것, 사회의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 사회주의 싫어.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사회주의를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풍토가 싹트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주의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하고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 더 이상 사회주의 안 하겠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작동하려면 이 인간성 측면에서 선한 인간, 착한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착한 인간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 인간이 그렇게 선한가 하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초기에는 집권자, 짜르, 귀족 이거에 대한 반항이 컸어요. 그래서 농민,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모두 함께 일어나요. 그러나 공산당 내에서는 이
사회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수령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온 게 스탈린이에요. 그래서 공산 당원들이 또 다른 귀족, 또 다른 집권자가 되고 또 다른 착취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 더 줘야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능력에 따라 생산한 거 다 가져가고 이래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근로 의욕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물론 착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 가족의 엄마 아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한테 좋은 일 시켜야지. 이게 가족 단위에서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직자들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근로 의욕이 떨어져 버리니까 생산력이 하락하고 결국 사회주의 국가는 하향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로 볼 때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굶어 죽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 중공도 옛날엔 그랬어요. 중공도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선언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좀 잘 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 국가는 이 인센티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서 스스로 붕괴되고 말았다. 물론 중국은 그걸 보고 눈치를 보고 그래. 아, 우리도 소련처럼 망하겠구나. 그래서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당 독재.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은 경제는 자본주의, 사유재산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가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경제를 따로따로,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원리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모럴 센티먼트라는 개념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s individuals, we have a natural tendency to look after ourselves. That is merely prudence. And yet, as social creatures, explained Smith, we are also endowed with natural sympathy. Today, we would say empathy toward others.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이기성이 있지만 동시에 모럴 센티먼트, 우리 도덕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 경제학 가르칠 때 저 관점이 뭐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백지설이냐, 저는 선악 공존설이에요. 선악 공존설. 우리 안에 착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이타적인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학이 완전히 이렇게 차갑고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또 아까 첫째 시간에 알프레드 마샬이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cool head, 머리는 차갑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warm heart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다.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냉혈한이 아니고 이렇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도 이런 모럴 센티먼트라는 책을 써가지고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장의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대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